네, 2차 시 강의하겠습니다. 2차 시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개요, 그 다음에 중요성, 유형, 국제협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페시스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왜 다양하고 다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와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왜 우리는 반달곰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황새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황소개구리는 왜 없애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멸종에 이르게 하는 하나 사례가, 또 하나가 이제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도도새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었는데 얘들이 뭘 먹고 사냐면 카바리아 나무가 뱉어진 이런 열매를 먹고 살아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게 호도처럼 딱딱해요. 근데 얘들 부리를 통해서 이렇게 벗겨서 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먹이가 이제 너무 풍부하고 천적도 없고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하게 되니까 뒤뚱뒤뚱 이렇게 이제 수만 마리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포르투갈인들이 여기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놈들이 도망도 안 가지고 살이 통통 쪄있고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카바리아 나무들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 도도새가 먹고 이것을 이제 뱉어내야지만 이게 번식이 되는, 싹이 나오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된 거죠. 번식은 안 되는데 이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들은 막 계속 베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도새도 없어지고 카바리아 나무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모리셔스 섬에서 일어난 유명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멸종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하면 남획이죠. 남획. 도도새를 우리가 생태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막 잡아 들여서 먹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 효과로 카바리아 나무도 번식이 안 되고, 또 벌채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멸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호랑이가 사라지고 하는 것도 서식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최근에 많은 생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대유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야생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자꾸 없앰으로써, 개발을 함으로써 그들이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얘들이 인수공통 질병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자꾸 이제 드는 것이죠. 박쥐라든지 또는 낙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살아야 될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까지 번식돼서 이렇게 우리 전 인류를 공포에 휩쓸게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남획과 개발과 이런 것들이 이 생태계의 그 원리, 1차 시간을 봤던 원리, 상생의 원리의 형평성, 항상성의 원리를 우리가 파괴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계는 왜 다양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줄로만 된 생태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개구리뿐만 아니라 뱀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뱀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뚜기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풀도 나중에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엘로스톤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메뚜기가 없어졌더라도 개구리는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곤충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올빼미는 들쥐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복잡한 이 뱀도 개구리뿐만 아니라 뭐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고 실제로 토끼 잡아먹을 수 있나요? 또 들쥐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보존이. 그래서 보존이 돼서 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는 다양해야지만이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멸종이 일어나지 않고 생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어졌다. 반달곰이 없어졌다. 또는 설악산에는 사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됐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서식지가 파괴, 또 서식지 단절이라는 것은 도로를 내분다든지 또는 댐을 막은다든지 하면은 그 생태계가 서로 분리돼 버린 거다. 이걸 단절이라고 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 그럼으로써 종이 없어지니까 종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연성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생태계 서비스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많은 공급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도 공급해주고 또는 식량도 공급해주고 아까 그 식물들이 꿀도 공급해주고 이런 공급 역할을 생태계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조절하는 역할도 하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들도 하죠. 그런가 하면 문화 서비스도 해줘. 문화 서비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또는 피톤치드도 마시고 하는 거, 또 산에서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서비스, 힐링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 지지 서비스라고 있어요. 지지.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고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 우리 지지 서비스, 이런 것들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런 서비스들이 감소되면 결국은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는 거죠. 우리가 우선 제주도에 굉장히 아름다운 화산섬인 성산 일출봉이라고 있죠. 뭐 거기를 한쪽을 깎고 굉장히 큰 호텔을 지으면 어쩌겠어요. 호텔은 굉장히 멋있을 줄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는 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를 감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물 종을 구별할 때 뭐 고유종이니 깃대종이니 뭐 희귀종이니 이런 말을 이용을 해요. 고유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특정 지역에서 저절로 자생하는 종 이런 것도 우리가 고유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특산종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외래종에 이제 대응되는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종을 우리는 외래종이라고 그러죠. 여기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깃대종이란 말은 여기 깃발을 꽂는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무등산의 깃대종, 무등산을 상징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등산에서 이런 종들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베리아의 호랑이, 중국의 판다, 코알라, 두루미, 홍천의 강원도 홍천의 뭐 이런 열무고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한 지역에 국한해서 어떤 깃대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이제 무등산이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으로서 무등산의 깃대종 그러면 식물 쪽에서는 뭐 털조장나무라고 있어요. 털조장은 남부지방에 자생한 어떤 희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등산을 상징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놨죠. 우리가 무등산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효사죠. 원효사 그 뒤편과 그 다음에 중거리째에서 조금 올라가면 장물제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주로 많다.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달은 이제 꼭 무등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1급이고 천연기념물이기도 해서 무등산에 이수원지, 하순 가다 보면 너리째 터널 왼쪽에 이수원지가 있어요. 또 사수원지 이런 곳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식물과 동물을 우리는 무등산의 깃대종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표종이라는 종도 있습니다. 이 지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적인 어떤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등산의 계곡에서 이런 가재가 발견됐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가 환경이 어떤 상태다.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 환경 특성을 나타내주는 생물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지역이 물이 천천히 흐른다, 속도가 느리다, 또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돌로 이루어져 있다, 그늘이 들어져 있다, 물이 차갑다.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 용존산소가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진거미새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돌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유류인데, 지유류, 대기오염이 많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무등산이라는 얘기가 어떤 산림이 울창한 곳을 걷다 보면 습도와 그늘이 적당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종, indicator species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이제 다양한가 보려면 우리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40만 종에서 177만 종, 약 180만 종 정도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지방은 아직도 연구가 미진해서 86% 정도가 미진하지만 86% 정도가 열대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온대지방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이만큼 우리가 온대지방에 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물 중에는 곤충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는 기본 구성의 생물 집단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뭐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개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개체 같은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건 개체고 두 마리가 있으면 이제 개체군이 된 거죠. 10마리가 있어서 개체군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메기가 같이 있으면 개체군, 붕어가 같이 있으면 개체군, 새우가 같이 있으면 개체군 그러죠. 한 마리 한 마리는 개체군. 이것들은 개체군 이렇게 메기, 붕어, 새우를 다 합쳐서 군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탄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도 우리는 분자라고 그러죠. 이것을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되면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 유기물을 이제 이용해서 그 식물들이 어떤 세포를 만들고 뭐 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라고 그러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지금 뭐 코로나 검사에 입, 코 뭐 이렇게 하는데 표피 조직 속에 상피 조직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무슨 검사할 때 조직 검사한다 하는 것은 피부에 조직을 떼내서 보는 거죠. 그 조직들이 모여져서 뭐 눈을 만들면 감각기관, 또 코나 호흡기를 만들면 호흡기관, 또 우리가 물을 마시고 그 소화기관, 밥을 먹고 뭐 소화가 소화기관 이런 것도 우리는 기관이라고 그러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든 거고 그런 뭐 간이나 위나 창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소화기관 그러면 우리가 입, 그 다음에 뭐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뭐 십이지장, 그 다음에 뭐 소장, 대장, 뭐 항문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런 기관계들, 호흡기관, 신경기관, 뭐 그 소화기관 이런 거 다 합쳐지면 이게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가 많이 모여지면 개체군이 되고 그 다음에 군집이 되고 아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집들의 이제 다른 비생물적인 요소하고 합쳐지면 그런 것들은 생태계,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쳐지면 그 생물 군계, 생물권, 지구 전체를 말하면 생물이 살고 있는 공간, 생물계, 생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 한 마리, 그 다음에 개체군은 이것들이 같은 종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다른 종류들이 서로 모여 있는 거, 이건 군집.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런 어떤 생태계 다른 어떤 자연 환경적인 요소들로 섞여져 있는 거, 자연 환경과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맺어주는 이런 거는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은 우리가 사람도 개체군이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했을 때. 그래서 인구도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인구 표현도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어떤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같은 종 또는 개체의 모임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사람하고 예를 들면 뭐 원숭이하고 다른 종이라는 것은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같은 황인종, 동양인들은 서로 결혼을 해도 자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전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체군이에요. 흑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개체군, human population, 자연 개체군, natural popul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집은 이런 개체군들이 이제 합쳐져서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영양구조, 영양구조가 다른 것은 아니고 영양구조라면은 아까 같이 물질을, 먹이를 교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2차 소비자로, 3차 소비자 이렇게 생산, 소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영양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뭐죠?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했죠.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양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적인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소비자와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생산자는 독립영양이라고 해요. 독립영양. 지가 생산자인 자기가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그러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종속 영양이라고 종속.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을 해놓은 포도당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산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종속 영양.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양 구조로 따지면은 독립 영양, 종속 영양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 구성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외에 뭐 우점종, 부수종, 표징종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런
군집 안에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살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 많고 적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물이 많으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돼요. 육상 생태계, 수생 생태계, 복합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양해야지만이 생물이 당연히 많겠죠. 예를 들면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대야에 세수할 수 있는 대야에 물을 떠서 바깥에 놔둔 거하고 큰 호수에 있는 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대야에 물을 떠 놔둬서 한 달 정도 놔두면 뭐 씨앗도 날라 들어올 것이고 뭐 모기도 날라 들어오니까 장구벌레도 낳겠죠. 그렇지만 장구벌레나 여기 씨앗 몇 개일 뿐이고 생물들에게 굉장히 단순하겠지만 큰 호수에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물고기 뭐 여기에 살고 있는 또 오리들도 날아올 수 있을 것이고 뭐 풀도 자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생태계가 다양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물이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의미는 생물 종이 얼마나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가, 분포 특성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먹이망이 얼마만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는데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물이 살아가는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단은 세 가지인데 우리가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다양성. 사막, 산림, 습지, 호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슴, 노루, 뭐 사람, 도마뱀 이렇듯이 서로 생물 종이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것은 종류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변이돼야 된다.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식구끼리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유전자가 단순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유전자 질병이라는 이런 걸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을 이어서 성씨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죠? 법적으로 금지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그 점박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모양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에는 이렇게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무당벌레의 색깔이라든지 점박이가 이렇게 같은 종이지만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유전적인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은 생물이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은 서식 공간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하다 하는 것은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생태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태계 서비스는 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생산하는 역할, 공급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하고 문화 같은 휴양의 역할들도 하고 그 다음에 연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후의 어떤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 뭐 그러니까 공급,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조절, 그 다음에 나무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지지 역할 이런 것들을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 하는데 공급은 식량이나 물, 그다음 목재, 의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기후변화를 완화를 해주고 또 토양 침식을 방지해주고 수분을 적당히 역할을 해주는 지금 산불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봄철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가 안 오고 지금 대단한 가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흙도 마르고 그 다음에 낙엽들이 말라 있어요. 그게 불씨가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활활 타게 되는 거죠. 특히 봄철에는 나무들이 이제 물을 많이 겨울 동안 얼지 않게 해서 빼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줄기에도 물이 적어요. 그 다음에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기름기, 송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활활 타서 잘 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분이 적당히 유지가 된다는 것은 산불에도 그만큼 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물 다양성은 이제 그런 어떤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다양해야지만 약간 뭐죠? 먹이사슬처럼 하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생물망을 그물을 이루고 있으면 복잡할수록 평행 유지가 잘 돼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도 또는 식물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기본이고 심미적인 것도 제공을 하죠. 그 다음 생물 자원 확보도 하는 것이고 환경 적응, 환기 위기 극복 이런 기능도 있다 하는 겁니다. 생태계 자원, 생태계 서비스는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존해야 되냐? 경관으로서 가치죠. 경관. 보고 즐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경관이고요. 이것이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이 살아가고 식물이 살아나가는데 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있다. 여기도 산이 있다. 멀리서 보면 산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오름같이 산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 산들이 이렇게 계곡 하천을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여기에 논이라든지 밭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회랑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코리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이쪽 지역에서 저쪽 건물로 건너가는데 회랑이 있잖아요. 복도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회랑이라고 하죠. 코리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평등한 생명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연 섭리상 사람만 살려고 모든 걸 인간인으로 하다 보면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태계 다양성 우리가 보존을 오직 하면 국제협약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겠어요? 기후변화 협약과 동시에 생물 다양성 협약을 국제협약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평등한 생명권이야. 다른 생물들을 존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인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평등한 생명권. 직접적인 이익은 아까 생태계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약품, 치료제, 거의 모든 치료제들은 생물로부터 나와요. 천연 물질로부터. 그래서 국가 천연 자원의 보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 생물종 감소를 이제 방해하는 막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생태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 국제 협약을 해서 어떤 종들은 멸종위기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도 가입해서 현재 생물 다양성 그 전략이라는 계획도 짜고 여기에 관련된 법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거래를 할 때 반드시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란 이런 것도 금지가 되어 있는 동물들,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남사르 협약이라는 거, 뭐 순천만 습지라든지 또는 뭐 우리 가까운 고창의 운곡 습지란 이런 데는 남사르 습지 협약에 가입돼 있어요. 그럼 원래 물새들의 서식지를 이 습지를 보조하자는 것인데 습지가 꼭 물새들의 서식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고야에서 나고야 의정, 일본의 나고야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또 ABS라는 협약이 있는데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라는 협약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 1주차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들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다래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양다래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어떤 과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정 부분의 유전 자원의 그 이익금을 이익 공유라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나라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협약이 있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돈을 받고 있지 않죠. 근데 이 협약 이후에는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귀중한 자원이 있다. 뭐 신종플루에 어떤 치료약에 있는 천연물질이 있는 열매가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 그 아프리카 나라의 이익을 우리가 일부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마치 노얄티를 우리가 주듯이.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그 비준 동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왜 그 보존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시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